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랜만에 또 성인 세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지난 시간 마지막 끝부분에 이제 몽골 제국의 등장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언급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어서 이제 몽골의 그 13세기까지 전 세계를 호령했던 그런 몽골에 대해서 오늘 좀 더 깊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창 이제 지난 시간에 십자군 전쟁의 8차에 걸쳐서 1270년까지 이제 진행이 됐었고, 그 사이에 이제 몽골이 또 이제 유럽을 침략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몽골의 이제 처음 태동하는 배경에 대해서 11세기경에 이제 시작됐고, 굉장히 유럽 사람들에게는 이 몽골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야만적이고 부도덕한 아주 폭력적인 이미지로 묘사가 되는데, 그것은 뭐 침략을 받은 입장에서 그렇고, 사실은 이 몽골족은 굉장히 전략적이었으며 뛰어난 용인수를 겸비를 하였던 민족이었다. 그게 이제 그런 디테일한 부분이 오늘 이제 내용에서 나오게 됩니다. 몽골이 이제 중앙아시아를 쫙 평정을 하고 유럽까지 이제 진출을 하게 되는데, 1206년에 몽골의 이제 지배자, 이제 중앙아시아의 지배자가 되는데 11년까지 금나라를 침략을 합니다. 금나라. 그래서 금나라를 치면서 이제 지배자가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아프가니스탄을 넘어서 페르시아까지 진격을 하게 되죠. 이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은 1227년에서 1241년 사이까지 이제 쭉 이제 유럽까지 이제 진출을 하게 되는데, 그 십자군 전쟁의 8차가 1270년에 끝나고 7차가 1250년대까지 48년에서 50년 사이에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는 이제 7차 전쟁이 한창일 때 1241년쯤에 40년대쯤에 이제 몽골족이 유럽을 침략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유럽의 그 교회에서는 뭐라고 이제 했냐면은 교황 그레고리우스 9세는 헝가리를 이제 방어를 해야 된다. 이제 쫙 이제 중앙아시아부터 해서 넘어오는데, 헝가리가 또 관문이니까 헝가리를 이제 방어선으로 치고, 거기에 헝가리를 방어하는데 참전하는 모든 지원자들에게는 면죄부를 줄 것이다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이 면죄부가 또 정말 여러 용도로 쓰이죠. 아무튼 그럴 정도로 유럽이 굉장히 몽골에 굉장히 다급했다, 침략에 다급했다라는 것이죠. 거의 사실은 몽골이 유럽을 갖다가 전심을 다해서 유럽을 쳤으면은 아마 오늘날의 유럽은 지금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을 겁니다. 굉장히 아시아 문화적인, 유럽의 독특한 문화는 없고, 몽골의 그 문화를 기반으로 한 아시아적인 그런 문화가 굉장히 차고 넘쳤을 것이다. 왜냐면은 몽골이 거의 유럽을 거의 멸망시키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1241년에 징기스칸의 아들 오고타이가 죽게 됩니다. 그러자 그때서 이제 비로소 몽골이 유럽에서 철수를 하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또 당시 유럽 사람들과 이제 교회 측에서는 하나님의 기도, 우리를 지켜달라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생각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일 수도 있죠. 그 정도까지는 못하게 막은 것일 수도 있죠, 사실은. 그런데 사실은 이 유럽의 교회들이나 이 유럽인들은 자신의 기득권이 마지막
보루마저 잃을까봐 전전긍긍했었던 것이고, 하나님이 그걸 지켜주시려고 몽골을 물러나게 한 거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건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무튼 이 몽골이 유럽을 침략을 함으로 인해서 기독교에 굉장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십자군 전쟁과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동서교회 간에 굉장한 분열과 반목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치유할 수 없는 아주 상처가 깊은 그런 분열이 있었는데, 상처가 있었는데, 몽골이 침략함으로 인해서 단합이 됐어요. 동서가 단합이 됐습니다. 일단은 더 큰 외부의 적을 막아야 되니까 단합을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뭉쳐 있다 보니, 그래서 서로 소통이 원활하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 동서 간의 기독교 교리적인 견해의 차이가 있었는데, 그러한 교리의 견해 차이도 의견이 접근하는 데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아주 도움을 받았다. 도움이라고 하면 좀 약간 말이 좀 이상하고, 아무튼 그런 일까지도 생길 만큼 단합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몽골군의 침략이요.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한 1250년대쯤에 몽골은 완전히 그 최소한 동로마 정도는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었는데, 이제 방향을 급히 바꿉니다. 그래서 중국 전 대륙을 완전히 이제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3세기에 비로소 베이징을 수도로 하는 원나라를 건국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몽골이 왜 단순히 야만 민족이니 뭐 폭력성이 짙으니 뭐 이런 게 말이 사실 안 되는 게, 몽골이 어떤 나라를 딱 점령했을 때 그 나라를 지배하기 위한 전략이 있었습니다. 전략이. 이게 뭐냐? 유럽을 점령했어요. 그러면 유럽의 도시 국가들을 경제적으로 아주 적절하게 통제하면서 아시아와의 안정적 연결로를 확보하는 데 아주 집중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의 도시 국가들을 아주 효율적으로 지배를 했어요. 그래서 세금도 과하게 걷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막 세금 부과율이 10에서 30%까지 이르렀는데, 몽골의 체제 하에서 최소한 뭐 제나바 같은 데는 3에서 5%를 넘지를 않았습니다. 굉장히 적정한 세율을 유지함으로 인해서 불만을 잠재우고, 오히려 예전보다 더 싸다는 인식을 주었습니다. 그만큼 몽골의 관료 집단들의 그 머리가 비상했다는 거죠. 잘 다스릴 줄 알았고 경제 시스템을 이해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문화 정책, 민족 정책에 있어서는 이제 땅덩어리를 넓히다 보니 이제 여러 타민족들을 다스려야 되잖아요. 지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막 이랬는데, 강제로 이런 문화를 말살시키거나 이러지 않고 자연스럽게 몽골 문화에 젖어들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른바 중앙 집권적 보상 시스템이라고 이제 그러는데, 몽골이 이러한 이제 문화 정책을 폈고, 특별히 그런데 문화 중에서도 굉장히 예민한 게 뭡니까? 종교죠. 다른 건 다 저기 해도 참고 살아도 종교 그러면 일단은 목숨 걸고 덤비잖아요. 오늘날 중동과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긴장 관계에 있습니까? 다 종교 문제잖아요. 종교. 그런데 이 몽골은 피정복 민족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 민족의 어떤 정체성의 통합으로 통합적인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중앙 집권적 보상 시스템을 도입을 했지만은, 정작 그들의 고유 종교는 탄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관대하게 풀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러한 관대한 종교 정책으로 인해서 13세기 말 교황 니콜라우스 4세는 몽골의 쿠빌라이 칸에게 이제 그 전권 대사를 보내가지고 카톨릭 신앙을 받아들이도록, 오히려 지배를 당하는 수세에 있는 교황 쪽에서, 교회에서 몽골에게 카톨릭 신앙을 믿어라 이렇게 전도를 하는 그런 친서를 보내는 그런 일까지 있었다. 그만큼 아주 관대하게 포용하였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렇다 보니 몽골 안에서 다양한 종교들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뭐 핍박을 하지 않으니까, 다 인정을 하고 이제 포용을 하니까. 그러다 보니 오히려 기독교인이었는데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됩니다. 오히려. 네. 그런데 역시 사람 사는 거는 다 뭐 시대를 막론하고 똑같다고, 당시에도 어떤 비즈니스적인 문제 때문에 장사를 위해서 그냥 종교를 이름만 걸어놓고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사람 똑같습니다. 오늘날에도 내가 비즈니스를 위해서 특정 종교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종교 단체에 가입을 하고 필요한 무슨 종교 절차 다 밟고, 하지만 진짜 믿는 건 아니죠. 믿는 척 하는 거죠. 비즈니스를 위해서. 하지만 그거를 뭐 구분해낼 수는 없죠. 아주 티나게 그러지 않는 이상은. 아무튼 옛날에도 그랬다. 이때도 13세기에도 이랬다. 자, 결론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몽골이 거의 아시아, 중국 대륙을 비롯한 동아시아에서부터 이제 당시 고려까지 이제 지배를 하잖아요. 고려를 멸망시키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종속시키잖아요. 그래서 동아시아부터 해가지고 중앙아시아, 서아시아를 넘어서 페르시아를 넘어서 유럽까지 세상에 지배를 하는 엄청난 민족이었습니다. 몽골이. 그러다 보니 이 커다란 땅덩어리에 다양한 민족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음식에서부터 비즈니스, 그 다음에 동서양의 교류에 대해서 아주 획기적인 변화와 새로운 길을 열었고, 또 경제적인 시스템도 많이 몽골의 정책에 의해서 많이 바뀌게 되었고, 문화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특별히 인도 같은 경우는 의례와 취미 문화가 굉장히 몽골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또 중국은 요리 문화가 굉장히 바뀌게 됩니다. 중국이 요즘에 계속 뭐 한복을 한푸라고 하고 한반도의 모든 것들이 다 중국에서 넘어갔다라고 하는데, 정작 중국은 몇 년, 1950년대인가 60년대인가 그 뭐예요, 그 모택동의 그 문화혁명으로 인해서 장애인들의 그 한족 전통의 그런 모든 저거를 다 말살시켰잖아요. 문화랑 무슨 없어요, 자료가. 그거를 굉장히 무식한 짓을 했죠. 공산당이 굉장히 무식합니다. 그래 지금 사실은 자기네들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땅을 치고 후회를 하고 있죠. 아무튼 중국에는 요리 문화가 그래서 몽골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다음 유럽은 정말로 뭐라 그럴까요? 그 의외로 그 몽골풍의 패션이 굉장히 유행을 하게 됩니다. 야, 이건 또 오늘날의 시각으로 봐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뭐 하여튼간 당시에 유럽에 굉장히 몽골풍의 패션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몽골의 패션에 영향을 많이, 언제는 뭐 야반인이라고 해놓고서 아무튼 그랬다. 그만큼 하여튼간 이 정신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다. 단 하나 종교는 건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그래서 몽골이 굉장히 야만적이고 폭력적이라기보다는 전쟁은 뭐 피차 야만적인 거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몽골은 나름 굉장히 치밀한 경제 정책도 있었고 문화 정책도 있었고, 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지혜도 뛰어났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영향을 많이 끼쳤다라는 것이죠. 네. 우리나라에도 몽골이 고려가 이제 지배를 종속을 당해서 영향을 많이 받았죠. 굉장히 또 그런 문제는 나중에 동아시아 들어갔을 때 한번 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르네상스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4세기에서 16세기 시대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한번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